안녕하세요. 서울시와 함께하는 또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서울 그리고 청년의 삶과 연결된 진짜 살아있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울시 의회가 있는데요. 이 서울시 의회에는 지금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발로 뛰며 얻은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벌써 상당히 관심 많은 표정들, 눈빛들이 보이세요. 네. 자, 우리의 얘기가 자칫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도 모셨습니다. 특기가 청년 공감인 분이에요. 개그맨 김기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과의 이 소통을 위해서 좀 약간 유난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두 분이십니다. 박영한, 박강산 두 분 의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오늘 무슨 서울시 선남 선녀분들이 특별히 선발돼서 오신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분위기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의 불편을 겪으면 어디든 달려가는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발로 뛰는 돌소장군 박영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박강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전체가 111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막내 최연소 청년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로 막내신가요? 저 네, 실례지만 그렇습니다.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94년생이에요. 94년생이요? 네. 바로 위는 몇 년생이십니까? 의원님들 중에. 93년생 한 분 계시고요. 네. 저랑 이제 동갑내기 다른 이제 94년생 의원분 2명 더 계신데 제가 생일이 좀 늦어서 공식으로 최연소입니다. 생일까지 따져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막내 박강산 의원님도 함께 모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막내 분이시니까 네. 이따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질문 같은 거를 좀 반말로 해도 됩니까? 그러세요. 농담입니다. 아니 전 또 막내시니까라고 하셔서 노래 시키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역시 그거는- 노땅. 예,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예. 이해합니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쁜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역사학자 김재원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뭐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이 정책이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어떤 의원님들을 모실까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분 의원님들이 모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셔서 행정자치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나요? 행정자치위원회? 희한하게 이 행정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네네네.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걸 워딩으로 얘기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자위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살림살이 전반을 책임지는 위원회입니다. 서울시의회가 11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위원회이고요. 여러분 그 재난문자 수신할 때 있잖아요.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 발송을 하는데 이제 비상기획관을 포함해서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 하면은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1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이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행정은 세분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천만 시민들의 행정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미국에 보면 양원 제도가 있죠. 상원, 하원 있듯이
저희가 상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아주 매우 막중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을 가까운 동주민센터 아시죠? 네네. 그게 행정자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가까이 있는 제일 잘 저희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인데. 네. 행정의 그 범위가 원체 크다가 보니까 이걸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 안에서 했던 세번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해되셨나요? 아유, 아까보다는 훨씬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정책이요, 도시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대전이 다르고 그런 서울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독창적인 느낌으로 발전해 온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제 이거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서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서울은 도대체 언제부터 도시가 됐을까요? 도시는 뭐죠?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는 아.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요즘엔 시골도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아, 예.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살고 네. 여기서 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네. 이런 곳이 도시지 않을까. 학술적 의미의 도시라고 한다면 도시는 농업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농업을 생산하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배후지를 두고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상거래가 일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공간일 텐데 이런 과정들이 근본적으로 또 삶의 변화를 추동해 나가는 시절은 근대겠죠. 근대라고 하는 시절로 넘어가면서부터일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 역사에서는 그게 언제인가라고 하면 이제 조선 후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양이라고 하는 공간이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근대 도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본주의적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이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 그 안에서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돈이 새 나가지 않는 공간으로의 변화이겠죠. 그게 자본주의적 도시인 겁니다. 자본주의적 도시라고 하는 걸 조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자본주의를 모르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국도 경험하고 일본도 경험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워싱턴, 뭐 뉴욕 이런 데를 갔다 왔던 조선의 관리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워싱턴을 따라서 한양이라고 하는 공간의 도시 구조를 한번 변화시켜 볼까? 라고 하는 꿈도 꾸게 됩니다. 됐을까요? 워싱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격자형으로 도시가 바둑판처럼 따다다닥 쪼개져 있는 듯한 모습. 전통 도시는 격자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막다른 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막다른 길이 있는 도시는 근대 도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효율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격자형 도시.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디가 기준이 될까요, 그럼? 센터죠. 센터는 왕이 사는 곳입니다. 왕이 사는 곳. 요때 무렵은 이제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방사형으로 격자형 도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나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전차도 놓습니다. 전차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조선은 언제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고 식민지 전락하게 되는데 요 34년에서 조금 더 흘러가면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딱 그 무렵입니다. 이 시기에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경성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됐을까요? 당연히 조선의 공업화라고 하는 건 전쟁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편입되는 공간이 처음으로 강남이 편입이 됩니다. 여기가 영등포거든요. 이 영등포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지금의 마포라고 하는 공간, 지금의 성동이라고 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포함되면서 공업 그리고 이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곳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1930년대 사진이에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청계천이거든요. 이렇게가 청계천인데 청계천 이남과 이북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근대식 건물들이 들어선 남촌이라고 하는 지역과 한옥들이 주로 들어서 있는 청계천 이북 북촌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식민지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청 화려하죠. 1930년대 경성이에요. 흔히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남동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이런 식의 주택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1930년대 이후 일본이 건설한 주택들인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식민지 경성이 굉장히 살만한 도시로 변화해 나갔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인 하층민들 같은 경우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토막민이었습니다. 토막민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나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경성 사람들 막 진짜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이런 데서 다 살았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절의 그 소설들을 보면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는 조선인도 토막촌에 살아요. 그만큼 서울시 집값, 식민지 경선의 집가격은 조선인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해 나갔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조선인들은 계속 경성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인 거죠. 살기에 불안정한 곳이고 굉장히 팍팍한 곳이지만 능력에 따라서는 고향보다 잘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었던 거죠. 해방 이후에는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그 욕망을 지펴나갔었던 그 모습을 해방 이후에는 누가 채워나갔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욕망을 또 빨아들이면서 성장시켜 나갑니다. 60년대부터 개발 성장기에 접어들었고 그들을 국가가 욕망을 추동해 나가고 그 욕망을 추동해 나가는 국가와 노동자들이 만나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해 나가고 누구든 노력하면 서울에 집 한 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랑 욕망을 끊임없이 불어 넣었었던 거죠. 그렇게 그 욕망이 만들어낸 공간이 강남입니다. 강남이라는 공간에 그 욕망을 불어넣고 사람들에게 너도 노력하면 강남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게 성공이 되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국가와 언론이 함께 만들어 나갔었던 거죠. 네. 지금은 그래서 이런 모습에 서울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 대한 얘기 쭉 들으니까 재밌죠? 그럼 이렇게 해서 현대까지 이어져온 서울이 지금은 어떤 식의 정책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더 잘 돌아갈 건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자치를 얘기를 해보면 행정자치를 김기욱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자치 자체는 네. 사실은 저는 일단은 학교 다닐 때 건의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건의함에 있는 그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행정자치가 아닌가라는 선 저는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 좋은데요? 좋은 접근인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는 게 행정자치인 거고요. 글자 그대로 행정자치,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자치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자치행정, 행정자치적으로 한다는 이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서도 저희가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두 분 의원들께 좀 여쭤보자면 보통 이런 정책이나 혹은 시민들께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현장에 나와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경청하다가 보면요 해답이 다 있어요.
이것을 제가 듣고서 메모를 해가지고서 정책에 반영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그런 멋진 의정 활동이 되는 거고 시민들께 되돌려주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귀가 굉장히 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귀가 작은 박강산 의원님께서는요? 저도 경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정치인들이 보통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편으로 좀 듣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골목골목마다 이제 전해지는 목소리 듣고 이를 조례로 만들고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의회의 공식적인 어떤 그런 접수하는 과정도 있고 최근에는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통해서도 막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냐라는 이제 따끔 어린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더 많이 경청하고자 합니다. 네. 역시 뭐 젊은 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약간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강산 의원님. 팔로우 할게요. 네. 뭘 팔로우한다는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얘기하던데.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키워드가 청소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년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의 정책에 손길이 닿는 곳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평생교육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 사업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서울특별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청소년들이 정책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론회 장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이 단순히 어떤 정책을 수혜받는 그 대상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좀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영환 의원님께서는 어떤 뭐 조례안을 발의하셨을까요? 저도 그런 청년들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은둔 고립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 나와서 함께 어떤 경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은둔 고립 청년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가 되는데 그게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했고 나는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또 내가 가고 싶어도 맞이해줄 곳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도전하다 실패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안 나갑니다. 어떤 청년들이 제도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함께 하고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청년분들이 조금 뭐 좌절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한 번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좌절하지 말고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 계속 가는 거야. 나라가 도와준대잖아요. 왜 혼나는 것 같죠? 도전 정신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활동해 오신 입법한 그런 조례안들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두 분께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뒤에 계시네요. 예. 네,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청년 전세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전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청년 전세 월세 이런 지원 정책 관련해서 저도 그랬고 이 신청 과정에서 좀 복잡한 부분을 많이 느꼈고 제 주변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네, 예. 박영환 의원님. 네. 예, 매우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청년다운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겠고요. 공감합니다. 지금의 행정 절차라는 게 매우 복잡하지요.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뭐 하다못해 그 뭐 매매를 할 때도 어떤 발생하는 이런 절차적인 그 문제점들은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정의 간소화. 를 준비하고 있고 불편한 어떤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는 방법. 요즘 온라인으로 혹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 전세의 어떤 그런 행정 절차를 아시고 싶으시면은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주거 포탈이라고 합니다.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여기서 해당하시는 게 있으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정보였습니다. 네. 예.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서울
서울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들으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서울 시민으로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은둔 청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세대에 들어가지고 왜 더욱더 그런 은둔 청년 또는 고독 이런 거에 그 청년이랑 같은 키워드가 많이 붙이는 게 미디어나 뭐 많이 보이는 이유가 혹시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서울시의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와는 다른 차별점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이제 존경하는 박영환 의원님께서 또 조례 개정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우연한 일치로 연이어서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년 세대를 요즘 하나로 좀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MZ로 묶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러한 접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있고요.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이 있는 반면에 탈가정 청년들도 있고 가족 돌봄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고립 은둔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또 이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을 규정을 했습니다. 좀 청년 개별적인 삶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서울시 행정이 좀 개별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감사하죠. 예. 네. 그 결국에는 막 규착되는 거는 경제 활동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내가 각자의 그 종류가 다릅니다. 문학도 있을 것이고 기술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런 저런 또 뭐 상업 계통도 있을 것이고 뭐 종류가 많습니다. 더욱더 세분화된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정책이요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문제는 본인들이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거 한두 번 하셨다가 실패한다라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좌절합니까? 우리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버리지 마잖아요.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 자신 있게 하십시오. 도전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박영한, 박강산 두 분 의원님 모시고 의원 활동 어떤 걸 하시는지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그렇구나라고 좀 받아들여지는 점이 많네요. 끝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 미래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장소가 이런 계기가 많이 마련이 되어서 더 많은 청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겠고 그 부분을 저희는 담아서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청년들이 정책을 참여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공론의 장이 있습니다.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장도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정책 제안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정책을 단순히 수혜받는 것을 넘어서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주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서울의 모습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의 노력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 여기서 들어봅니다. 다음에는 어떤 재미있는 강의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뭔가 동기가 부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에 너무 또 재밌게 들었고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